존 롤스의 정의론. 현대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존 롤스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정의론을 집필하며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정의가 단순한 평등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분배를 포장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불평등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롤스는 사회가 불평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배일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원초적 입장이란 사회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배경, 성별, 인종, 능력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고 실험입니다. 즉, 내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날지, 신체적 장애가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상태라면 과연 어떤 사회적 원칙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지의 배일이 등장합니다. 무지의 배일은 이러한 사회적 조건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롤스는 바로 이 조건 아래에서 정의로운 사회의 원칙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지의 배일 뒤에 있다면 누구도 특정 집단에 유리한 규칙을 만들 수 없고 누구나 공정하다고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 실험을 통해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설계하기 위한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 신앙의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 등이 포함됩니다. 롤스는 이러한 자유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경제적 이유나 사회적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서도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경제 발전을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특정 집단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허용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동등한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습니다. 둘째, 차등의 원칙 및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롤스는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사회적 약자도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최하위 계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기업가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으로 복지 정책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불평등은 정의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롤스는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강조하며 모든 사람들이 출발선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신 배경이나 경제적 조건이 개인의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충분한 교육과 직업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사회적 구조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롤스의 정의로는 단순한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공정한 방식으로 조정하는 이론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현대복지국가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으며 특히 분배 정의를 논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무지의 배일이라는 개념은 정치 철학뿐만 아니라 윤리학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활용되며 공정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 강력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롤스의 이론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등의 원칙이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개인의 재능과 노력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면 이는 또 다른 불공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회주의적 입장에서는 롤스의 원칙이 여전히 불평등을 인정하는 구조를 유지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한 무지의 배일이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실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스의 정의로는 현대 사회에서 정의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정의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복지국가, 사회적 안전망, 공정한 분배 정책 등은 모두 롤스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개념들입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순한 평등이 아니라 공정한 기회와 분배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롤스가 제안한 무지의 배일 뒤에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신념, 종교, 도덕적 기준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정의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존 롤스는 정치적 자유주의를 통해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정의론에서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면,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현실적인 정치 질서 속에서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즉, 개인마다 다른 도덕적 철학적 신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 것입니다. 롤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첩적 합의와 합당한 다원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롤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신념과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정의를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철학적 사유를 통해 정의를 바라보며, 또 다른 사람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사회 질서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통된 정치적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롤스는 이를 합당한 다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즉, 현대사회에서는 단 하나의 도덕적 철학적 신념이 지배할 수 없으며 다양한 관점이 공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로운 사회의 원칙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롤스는 그의 답으로 중첩적 합의를 제시했습니다. 중첩적 합의란 시민들이 각자의 철학적 종교적 신념은 다르더라도 공정한 사회 질서를 위해 필요한 원칙에 동의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인간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는 이유로 자유와 평등을 지지할 수 있고, 공리주의자는 자유와 평등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한다는 이유로 같은 원칙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칸트주의자는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지니므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동일한 원칙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정치적 원칙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념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찾는 것이 바로 중첩적 합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중첩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사회가 자동으로 정의로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공적 이성이 필요합니다. 롤스는 공적 이성이란 공적인 문제를 논의할 때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논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특정 종교의 교리를 근거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합리적인 토론과 논증을 통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적 이성은 다양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평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사회의 원칙을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롤스는 또한 자유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특정한 도덕적 철학적 신념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국가는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시민들이 공정하게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가치 중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롤스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 원칙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원칙을 지키는 한에서 다양한 신념이 공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어떤 가치관이든 사회의 기본적인 정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있지만 자유와 평등을 부정하는 신념은 사회적 합의의 바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주의의 원칙은 오늘날 다양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사회나 종교적 이념적 갈등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롤스의 중첩적 합의 개념이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각자의 신념과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공통된 법과 규범을 따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개념에 기반하여 설계된 것입니다. 물론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중첩적 합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모두가 공통된 정치 원칙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또한 공적 이성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개인의 신념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정한 논리를 공적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소수의 의견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공적 이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적 토론에서 배제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또 다른 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공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와는 달리 자유로운 개인들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는 사회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시민들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공통의 원칙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종교, 이념, 가치관, 문화가 뒤섞이며 사람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롤스는 완전한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 속에서도 공통된 원칙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중첩적 합의와 공적 이성 개념은 단순히 이론적 논의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실질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가치 속에서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롤스가 제시한 정치적 자유주의의 원칙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버트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로버트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깁니다. 그는 저서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에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보았습니다. 그의 사상의 핵심은 최소국가 개념으로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에만 한정되어야 하며 그 이상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강하게 반박하며 재분배를 통한 평등이 아닌 획득과 이전의 정당성을 바탕으로 한 소유권 보호가 진정한 정의라고 보았습니다. 노직은 홉스처럼 자연 상태를 무질서한 상태로 보지 않았고 로크처럼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기에는 자연 상태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보호협회를 형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더 강한 집단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보호 조직이 발전하면서 특정한 보호기관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그 기관이 자연스럽게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로 이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기관이 등장하게 되고 그 기관이 자연스럽게 최소국가로 발전한다는 것이 노직의 설명입니다. 즉 국가는 강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한 조직이 발전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오직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만 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개입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노직이 정의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은 정의에 대한 권리론입니다. 그는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취득의 원리로 재화의 최초 취득이 합법적이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전의 원리로 정당하게 획득한 재화는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교환을 통해 이전될 때 정의롭다고 봅니다. 셋째, 부정의 교정의 원리로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었다면 이를 교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개인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재산을 정부가 강제로 빼앗아 재분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당한 행위입니다. 노직은 특히 존 롤스의 정의론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롤스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직은 이러한 재분배 정책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NBA 선수 윌트 체인벌린의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체인벌린의 경기를 보기 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여 그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한 과정이며 국가가 이 부의 분배를 조정하려는 시도는 개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시장에서 형성된 분배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오직 계약과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역할만 해야 합니다. 노직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거두거나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강제로 거두어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의 노동을 강제로 착취하는 것이며 이는 부분적인 노예제와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아예 걷지 말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 노직은 완전한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며 최소국가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경찰, 군대, 법원과 같은 최소한의 정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금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복지, 공공의료, 교육 지원, 기간산업 운영 등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 같은 기간 사업도 국가가 직접 수행할 필요 없이 민간 기업이 시장 경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도로가 필요하면 기업이 건설하고 사용자는 통행료를 내면서 이용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직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유토피아 안의 유토피아입니다. 그는 기존의 유토피아 개념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이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람마다 원하는 삶의 방식이 다르므로 하나의 유토피아가 모든 사람에게 이상적인 사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사회란 하나의 단일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공동체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평등을 중시하는 공동체에서 살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유를 중시하는 공동체에서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단일한 사회체제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유토피아라는 것입니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는 현대 자유주의 사상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선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와 사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대립하며 빈부격차의 심화나 사회적 약자 보호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직의 사상은 시장경제와 개인주의적 자유를 옹호하는 논의에서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며 자유와 정의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강력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중심 접근법. 아마르티아 센은 경제학과 정치 철학을 넘나들며 정의와 자유에 대한 독창적인 관점을 제시한 사상가입니다. 그는 특히 경제적 번영과 정의를 논할 때 단순히 물질적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역량중심 접근법을 개발하여 정의와 복지 문제를 기존의 소득이나 재화의 분배로 측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이 가진 실질적인 기회와 능력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경제학적 정의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되며 세계 빈곤 문제와 복지 정책을 다루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센의 사상은 존 롤스의 정의론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롤스는 기본 재화 개념을 통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그 자원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센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를 가졌다고 해도 건강 상태, 성별, 장애 여부, 사회적 환경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의를 논할 때는 단순한 재화의 분배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즉 역량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센의 역량 중심 접근법은 인간의 삶을 평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전통적으로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는 방식은 GDP, 소득 수준, 소비량 등의 경제적 지표에 의존해 왔지만 센은 이러한 방식이 한 사회의 진정한 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소득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한 사람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신체적 장애나 억압적인 사회 환경 때문에 제대로 된 기회를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소득 수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제공하는 환경이 얼마나 조성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센은 유엔개발계획과 협력하여 인간 개발 지수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경제적 성장이 아닌 인간 중심의 발전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센은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연구하면서 빈곤을 단순히 소득의 결핍이 아니라 기회의 결핍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빈곤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센 지수를 개발하였습니다. 센 지수는 단순한 빈곤율이 아니라 빈곤의 깊이와 분포까지 반영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빈곤 문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빈곤율만을 고려할 경우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 처한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사람들 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센 지수는 빈곤층 내부의 불평등과 빈곤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단순한 소득 증가가 아니라 교육, 건강, 사회 안전망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센은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빈곤과 기근 문제를 연구하였으며 특히 기근이 단순한 식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의 실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발생한 기근을 분석하며 기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식량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제도와 정보의 투명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자유로운 언론과 정치적 책임성이 보장될 때 정부가 기근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민주주의가 경제적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센의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세계은행,
유엔 등 국제기구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빈곤과 개발 문제를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과거의 개발 경제학이 단순한 경제 성장률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면 센의 연구 이후에는 교육, 건강, 성평등 등의 사회적 요소들이 포함된 종합적 발전이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교육과 사회 참여가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센은 자유로서의 발전, 불평등의 재검토, 윤리학과 경제학, 정체성과 폭력 등의 저서를 통해 자신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한 경제학적 이론을 넘어 오늘날에도 복지국가 정책, 국제개발, 사회정의 논의에서 중요한 참조점으로 남아있으며 세계 각국의 정책 입안자와 학자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은 현대 정치 철학에서 공동체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자유주의적 정의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전개하며 공동체의 역할과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특히 존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서 개인의 정체성과 도덕적 판단이 공동체적 배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즉 개인은 단순히 계약을 맺는 원자적 존재가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이며 정의 역시 공동체적 가치와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그의 철학적 논의는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문제들, 즉 정의의 본질, 시장과 도덕의 관계, 공적 담론에서 도덕적 가치의 역할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샌델의 대표작인 정의란 무엇인가는 정의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전통을 쉽게 설명하면서 공리주의, 자유주의, 칸트주의, 아리스토텔레스적 덕, 윤리 등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정의 개념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는 공리주의가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희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공리주의는 모든 도덕적 판단을 결과중심적으로 평가하며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 언제나 옳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정당성보다는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다수의 이익 앞에서 쉽게 무시될 위험이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리주의는 정의를 단순한 이익의 합산으로 환원시키며 개별적인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집니다. 샌델은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칸트는 도덕 법칙이 보편적이어야 하며 인간은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 보편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도덕적 판단이 개인의 욕망이나 상황적 고려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보았으며 인간을 자율적인 도덕적 주체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샌델은 칸트가 도덕적 의무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다루며 인간이 실제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현실에서 도덕적 선택은 단순한 보편 법칙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속한 공동체적 가치와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칸트의 도덕 철학은 인간이 처한 복합적인 도덕적 상황에서 융통성 없이 적용될 위험이 있으며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샌델은 존 롤스의 정의론이 형식적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공동체적 가치나 도덕적 논의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점을 지적합니다. 롤스는 정의를 공정한 사회적 계약을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무지의 배의를 통해 도출된 원칙이야말로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샌델은 이러한 접근이 개인을 공동체적 정체성과 분리된 존재로 가정하며 인간이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과 괴리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개인이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추상적인 원칙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실에서 개인의 가치관과 도덕적 판단은 공동체적 경험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가치와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을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적 토론을 빈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샌델은 롤스의 정의론이 지나치게 절차적 정의에 집중한 나머지 실제로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샌델은 시장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그는 시장 논리가 점점 더 삶의 다양한 영역을 지배하면서 도덕적 가치가 왜곡되고 공동체적 유대가 약화된다고 비판합니다. 그는 시장이 단순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구조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내고 더 빠르게 병원 진료를 받거나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는 부와 권력이 개인의 기회와
토덕적 가치까지 좌우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는 시장이 모든 것을 상품화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인간의 삶에서 본질적으로 경제적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치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혈액기증, 장기 이식, 군대 복무와 같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영역들이 시장 논리에 의해 좌우될 경우 사회적 연대와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샌델은 또한 공적 담론에서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배제되는 경향을 경계합니다. 그는 현대 자유주의 정치 철학이 국가와 법을 특정한 도덕적 가치로부터 중립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중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시민들이 도덕적 신념과 가치를 공적 토론의 장에서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롤스는 공적 이성을 통해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정의 개념을 설정하려 했지만 샌델은 이런 접근이 민주적 논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가치가 공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보며 오히려 이를 억누르는 것이 민주적 담론을 빈약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낙태나 동성혼과 같은 윤리적 문제에 대해 공적 토론에서 가치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비민주적일 수 있으며 시민들이 자신의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논쟁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샌델의 철학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대립을 넘어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탐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는 정의가 단순히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시장의 역할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공적 담론에서 도덕적 가치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그는 도덕적 가치를 정치에서 배제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며 시민들이 공동선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철학은 단순한 이론적 논쟁을 넘어 실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데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왈처의 다원적 정의. 마이클 왈처는 현대 정치 철학에서 정의와 평등을 다원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회적 가치의 분배 방식이 단일한 원칙으로 결정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정의를 논의할 때 모든 사회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접근을 비판하며 각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정의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그는 존 롤스가 제시한 단일한 원칙에 기반한 정의론의 대안을 제시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공동체적 맥락을 반영한 정의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왈처는 그의 대표작 정의와 다원적 평등에서 복합평등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는 한 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려면 특정한 영역에서 얻은 지위나 자원이 다른 영역의 지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직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정치적 권력까지 쉽게 획득하거나 높은 군사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경제적 영역에서도 자동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봅니다. 각 영역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한 영역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역까지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각 영역별로 분배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특정한 계층이 사회 전반을 장악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방지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왈처는 다원적 정의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사회가 단일한 기준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분배될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의 경제적 부는 자유로운 교환과 경쟁을 통해 결정될 수 있지만 교육이나 의료 같은 영역에서는 시장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교육의 경우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는 안 되며 학생의 능력이나 교육을 받을 권리 같은 요소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력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공공의 신뢰와 능력에 기반하여 분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왈처는 사회적 가치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정의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한 영역에서 획득한 권력이 다른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현실에서는 부유한 사람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교육과 문화적 자원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권력 집중이 정의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정치 권력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료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일자리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의 조건이 됩니다. 왈처의 사상은 현대 사회에서 불평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이 개인의 권리와 공정한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반해 정의를 보다 현실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단순한 평등 개념을 넘어 사회적 가치가 올바르게 분배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정의가 단일한 원칙이 아니라 다원적인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철학은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나 아렌트의 정치적 자유. 한나 아렌트는 자유를 단순한 개인의 권리 보장이 아니라 정치적 실천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자유를 간섭받지 않는 상태로 이해하는 자유주의적 시각과 달리 인간이 공적 영역에서 행동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정치적 삶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자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존 롤스나 로버트 노직이 자유를 법적 권리나 국가의 최소 개입 속에서 보장되는 것으로 본 것과 차별됩니다. 아렌트는 자유를 인간 행위와 깊이 연결된 개념으로 정의하며 자유는 선언되거나 수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의 활동을 노동, 작업, 행위로 구분합니다. 노동은 생존을 위한 활동이고 작업은 문명을 구축하는 활동이지만 행위는 인간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본질적인 활동입니다. 그녀는 이 중 행위를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보며 정치적 행위를 통해 인간은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하며 공동체를 형성해 나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유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며 개인이 타인과 함께 공적 논의를 하고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유란 고립된 개인이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실천적 경험입니다. 아렌트는 혁명론에서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비교하면서 미국 혁명이 성공적으로 자유를 정착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들이 정치적 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혁명 이전부터 시민들이 공공의 문제를 논의하고 직접적인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공간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타운홀 미팅과 지방의회입니다. 타운홀 미팅은 뉴잉글랜드 지방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자치적 정치기구로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법률과 정책을 결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교환의 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공론장으로 기능하였으며 정치적 자유를 실천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역시 시민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자치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정치적 운영에 참여하고 책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렌트는 이러한 정치적 공간들이 미국 혁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시민들이 단순히 법적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 속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미국 혁명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적 논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이러한 공간이 자유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천적 경험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프랑스 혁명은 자유를 선언하는 데 집중했지만 시민들이 정치적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공적 공간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혁명 이후 국가 권력은 중앙 집권화되었고 시민들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점점 배제되었습니다. 아렌트는 이러한 차이를 통해 자유는 단순히 법적 선언만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시민들이 직접 정치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때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시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유가 개인의 내면에서 형성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혁명과 같은 정치적 사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혁명이 자유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제도적 조건과 정치적 실천의 유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렌트의 이러한 사상은 존 롤스나 로버트 노직의 자유 개념과 대조적입니다. 롤스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의의 원칙을 설정하고 공정한 분배 구조를 강조했으며 노직은 최소국가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아렌트는 이러한 접근이 모두 자유의 핵심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유는 단순히 보장되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치적 행위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를 통한 자유의 보장은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시민들이 정치적 논의를 통해 공동의 삶을 형성할 수 있어야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렌트는 자유를 단순한 법적 권리로 이해하는 관점을 비판하며 자유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과 제도가 자유를 선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정치적 참여를 지속하고 공동체의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자유가
법적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삶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경험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아렌트에게 자유란 단순한 권리 보장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적 행위를 지속하면서 형성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이러한 점에서 자유는 지속적인 정치적 실천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아렌트에게 있어서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란 단순히 법과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적 행위를 통해 스스로 형성하는 사회입니다. 자유는 선언되거나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논의와 실천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녀의 사상은 자유를 개인의 권리로 보는 자유주의적 정의론과는 차별되며,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실천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독자적인 철학적 입장을 제시합니다.